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반드시 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출범시키고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여야의 부동산 정책 대결, 정비록에서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개파 논쟁으로 불붙었습니다. 후보들 사이에 난타전 거칠어졌습니다. 등산에 모토쇼까지 선보이더니 이번에는 구태정치다, 탐욕스러운 선배다, 날선 말들 오고 갑니다. 예비 경선 결과 발표 내일로 연기됐는데요. 왜 그랬는지 주스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정민 씨가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정민 씨 유족은 정민 씨가 왜 한강에서 발견됐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손정민 씨 아버지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012님께서 전 국민 기분 좋은 눈치 게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백신 티켓팅 성공하세요. 기자님도요. 그랬는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안 열려가지고 어찌 해야 되는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 검색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백신 남은 거 있냐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분 계시죠? 좀 편리했나요? 오늘 백신 접종 마치신 분들 계신가요?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주사 맞는 날 정말 싫었어요. 5살 땐가 어머니가 풀빵을 사주겠다고 저를 끌고 가서 주사를 맞췄는데요. 안 아프다고 했는데 엄마가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그때 제가 막 깨달았어요. 주사 맞는 날은 뒷산으로 도망갔던 학창시절 기억도 떠오르는데 이번에는 좀 주사 맞고 싶습니다. 살다 주사 맞고 싶긴 처음입니다. 백신 저도 맞아야 될 텐데. 자, 여러분의 백신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백신 이행시도 보내주십시오.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몸에 좋은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상황 살펴볼까요? 어제보단 좀 줄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629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00여 명, 비수도권이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인데요. 일부 확진자로부터 영국발 변이가 확인된 이 대구 유흥업소발 확진자 전체 규모가 200명을 넘겼고요. 이 경기도 파주에서는 30대 남성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 걱정입니다. 유흥업소발 감염 걱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집단 감염 잘 막고 있어요? 네, 학교가 개학한 지 3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 학교 안에서는 거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학 후에 확진된 학생이 3,600여 명인데 이 대부분 집이나 지역사회를 통해서 감염이 됐고 학내 전파는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잘한 거예요. 네네. 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기특하고 감사하고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65세 이상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시작됐습니다. 네, 65세부터 74세까지 국민들 그리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800여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예약된 접종자들이 병원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기다렸던 접종이어서 그런지 오늘부터 포털 사이트에서 이 자녀 백신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예약해 보셨어요?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네. 자녀 백신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한편 7월부터 이 50에서 59세 국민 그리고 고3 학생 등 수능 수험생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이 7월부터 동네 병원 1,500여 곳에서도 이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이 접종 가능해집니다. 이 백신도 계속해서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근 기자, 주사 맞고 싶죠? 빨리 맞으면 좋죠. 맞고 싶죠? 네네. 네. 꼬집어 줄까요, 옆에?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을 당한 그런 분들한테는 추가 피해 보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백신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을 보였을 때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7명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오늘 30만 원 미만의 소액심의 대상 154건 그리고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12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하고 피해 보상도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가서 맞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8237님께서 자녀 백신 알아보니까 노쇼가 별로 없어요. 주로 가는 병원에 알람 신청해뒀어요. 이제 시작인가요? 얘기합니다. 0479님 백신 티켓팅 성공했습니다. 우와. 오. 대단하십니다. 병원에서 확인하고 백신 맞으러 갑니다. 어서 마스크 벗는 날이 오길. 오, 부럽습니다. 9292님 저는 1, 2차 접종 다 받고 기분 짱입니다. 어이구 부럽습니다. 2241님께서 자녀 백신 알람 신청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처 병원 5개까지 지정이 되고요. 전 지정해 놓으니까 3시에 알람이 오더라고요. 2개 남았다고요. 막상 알람 왔는데 고민하는 사이 0이 되었어요. 아이고 알람 신청해 두세요. 알람 신청해야 되는군요. 저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인터넷 앱 이런 거 나오면 좀 사실 좀 무섭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 김호수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파행으로 끝났어요. 네, 이 김호수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만큼 검찰총장이 되면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기 때문에 이 청문회 하루 만에 오늘 보낸 건데요. 만약 31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김호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그다지 큰 쟁점 이슈 없었는데 끝내 파행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다 예상대로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정책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 구간에 대해 재산세 경감세율 0.05%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에서 9억 구간의 주택 재산세 부담률은 0.4%에서 0.35%가 됐고요. 44만 가구의 주택당 평균 18만 원의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발표안이 있었죠. 네, 지난해 11월 이 재산세 감면안이 이미 한 차례 발표된 바 있는데요. 6개월 만에 추가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 특위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가 필요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매듭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갖지 못한 청년들,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록에서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 발표를 오늘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네, 원래 오늘 오후 8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서 5명의 후보를 추리는 컷오프 하기로 했죠?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예? 오늘 오후에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여론조사 완료가 늦어지는 관계로 내일 오전으로 발표가 연기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 경선에 오를 5명이 결정되면 그 후보들은 2주간 합동연설에 TV 토론회 등을 거쳐서 다음 달 9일에서 10일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70대 30으로 합산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여론조사 내용이 취합이 지금 늦어졌다고요? 그 컴퓨터로 금방 할 텐데 지금 선거 분위기가 좀 계속 험악해지고 있어요. 뭐 개파 경선이 를 누가 밀었니 누가 누구를 지지하니 하면서 좀 험악해지는데 이 때문에 좀 미뤄진 겁니까? 네, 여론조사는 이미 시행이 됐고 그 여론조사가 이제 다 끝나지 않았던 건지 지금 결과는 합산이 늦어지는 건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펼치는 모양새인데요. 이 나경원 후보는 특정 대선 후보 계파에 소속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신뢰를 쌓기 어렵다라고 했고 특정 계파요? 네, 이 주호영 후보도 특정 대선 후보와 친분 관계가 있으면 시비거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대선 후보요? 네, 이준석 후보를 지칭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의 계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에 대해서 애둘러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미래와 개혁의 주체로 치르려던 이 전당대회를 개판이 조직이니 이런 구태로 회귀시키려는 분들은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판이 조직이니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구태 나오고 탐욕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왜 미뤄질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선 룰을 가지고도 지금 계속 맞부닥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경선에 돌입하면 여론조사는 30%밖에 안 되지만 이 문항을 두고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요. 이 문항 가지고 싸우면 이거 싸움 결론 안 나는데. 네,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네. 일부 초선 소장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긴급 의원총회 소집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원내 지도부는 다 내일이죠. 이르면 28일 의원총회를 소집을 하고 경선 룰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도부는 현 경선 룰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선택 계속 얘기 나오던데요. 네, 여론조사를 하되 이 범여권 지지층을 배제하자라는 게 이 역선택 조항입니다. 범여권 지지층이 일부러 약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당원 지지 기반이 탄탄한 일부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초선 소장파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초선 소장파들이 지금 계속 구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반기를 들고 있군요. 네네. 거칠어지는데 이 싸움도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이따 정비록에서 조경태 안민석 의원과 자세하게 품격 있게 좀 논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20대 대선에 도전한다라면서 이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주요 7개국을 넘어 G3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남북 협력을 통해서 구심력을 확보하고 한미 동맹을 기초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에 전념하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이른바 책임총리제, 그리고 선거구제 개혁도 언급했고요. 검찰 개혁, 가짜뉴스 근절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했죠. 가장 가까운 전략가였습니다. 국정상황실장으로 노무현 정부를 또 주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광재 의원만 보면 그렇게 뛰어나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왜 그런지도
이번에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네, 이광재 의원 곧 모셔서 저희가 그 비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그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라면서 이 보상금 지급만으로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공무원이, 보건소 공무원이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경무에 시달렸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근무하던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숨진 공무원이 평소 경무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우울 증세를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의 피로 누적 그리고 처우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가 당국에서 의료 노동자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보건소 행정직 직원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1년 넘게 경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좀 복지, 나은 혜택, 나은 급여 지급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울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네, 죄송하고 감사한데 이분이 조금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조금 자세히 저희가 조금 취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경찰관들이 이 가담해가지고 도왔거든요.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이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호석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서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서가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이 당시 이제 경찰관이었던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가 그리고 이제 경보계장 김모 씨가 이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호석 씨의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것도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는데요. 2심에서도 그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선고를 했고요. 정보계장 김모 씨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이 유지가 됐습니다. 네, 집행유예예요. 감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노조원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경찰이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시신을 탈취했습니다. 이게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이 경찰분들. 집행유예. 법이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재벌가에 가서는 우리 법이 이런지요. 이 경찰분들 이렇게 경찰 행정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 저희가 나중에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정민님께서 주 기자님, 저 오늘 자녀 백신 신청해서 맞았어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아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자랑하셨어. 2시에 맞고 30분 대기하고 이상 없어서 왔고요. 3시간 지난 지금도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민씨. 7936님께서
서울 가락동 본동입니다. 노쇼 백신 예약 신청해놨는데 갑자기 알림 왔는데 10초도 안 돼서 끝났어요. IT 강국 느낍니다. 전 실패했습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부럽습니다. 8672님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은 집 없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볼게요. 7705님께서 민주당 실수한 겁니다. 두고 보세요.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오산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일대,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산막에서 광명 사이와 또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반대 성남 가는 길도 남동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에서는 시흥 쪽으로 오늘도 마도분기점에서 송산마도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수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성동분기점부터 정체되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는 15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손정민 씨는 한강공원에서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는 결국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부모는,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손정민 씨 가족들은 함께 있었던 친구를 집중 수사해달라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건강은 좀 어떠시고요? 네, 그게 좀 건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도 이제 회사에 출근해야 돼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민이가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가 깨끗하게 결말이 안 나다 보니, 네. 집에 있는 아내가 또 열심히 연구해서 입장문도 내야 됐고, 그 뒤로도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같이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아무튼 그 고통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만, 어머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데 그 입장문을 작성하셨다고요? 저쪽 A 쪽에서 변호사 입장문을 낸 뒤로, 네. 우리가 이제 아무 대응을 안 하니까 마치 거기 있는 게 전부 사실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봐, 네. 거기서 틀린 것도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중간중간 발표하는 게 저희한테는 아쉬운 게 좀 많다 보니, 네. 겸사겸사 해서 입장문을 내고 이런 부분을 수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써야 될 것 같다고 아내가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정말 법적인 입장이 아니고 정말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입장에서 쓰다 보니, 네. 좀 더 이제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 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님, 그러면요, 틀린 점은 뭐고 아쉬운 점은 뭡니까? 그 틀린 점이 중간중간에 사실은 장수는 많지만, 네. 내용의 핵심은 우리는 정민이가 어떻게 물에 들어갔느냐를 안다는 거지, 예. A가 무엇을 했다, A를 처벌해달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불렀던 게 A고 가장 오래 있던 게 A고 정민이를 두고 나온 게 A인 것 같으니,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 A씨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은 사실 A밖에 없고, 예. 우리가 알고 싶은 CCTV가 없다 보니 A가 중요한데, 네. 중요한 건 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예를 들어서 그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내려서 펜스를 뛰어 넘어가는 거라든지,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술이 다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맞아서 술이 안 취한 것 같으니 기억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네.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경찰도 특별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거꾸로 수사는 뭐 우리 아이 양말이 한강에서 언니 돼 뭐 흙이 나왔네. 그럼 당연히 한강에 빠져내고 한강에 흙이 나오지 무슨 낙동강 흙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들이 그냥 물에 실족사하는 걸 경찰이 원하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증인을 찾아서 이거 양말이 흙이 한강 흙이네 그러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서 근본적인 의혹을 해결을 해달라고 입장문을 쓰게 된 거죠. 네. 3주 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한강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네. 5시 12분 CCTV였던가요? 친구와 아버지가 네. 한강공원 펜스를 넘는 장면. 이걸 보면 친구가 그렇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어느 정도도 아니고 그 펜스를 후다닥 넘는 것도 더군다나 슬리퍼 신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상했던 거는 애가 4시 31분에 나왔는데 네. 다시 가족이랑 온 게 5시 12분이면 40분 동안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슬리퍼 신고 후다닥 나와야 가능한 일인데 네. 급한 일이 있었나? 급한데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도 안 했을까? 그때까지는 전화를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와서도 안 했어요. 와서도 안 하고 언제 전화를 처음 했습니까? 그러니까 12분에 내려서 바로 또 그 부자가 간 것도 사고가 났던 그 위치로 갔거든요. 네. 거기로 가서 강비탈하고 강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CCTV에. 네, 정민 씨가 발견된 그 장소로 바로 펜스를 넘어서 그 장소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정민이가 발견된 거랑 비슷한 거 어차피 놀던 장소니까요. 네. 거기로 가서 20분 가까이를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정민이 찾는 사람이면 거기 가서 없으면 다른 데 봐야 되잖아요. 다른 데 자고 둘러봐야죠. 네. 예, 근데 동일한 장소만 그렇게 보고 나중에 나머지 장소는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야 제 아내에게 전화한 거고 5시 30몇 분쯤에. 네, 찾다가 나중에 전화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와서 20분 동안 그렇게 그 부분만 조사했다고 생각을 하니 당연히 이 부위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이미 이 가족들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이제 아내가 받았으니까 사실 저는 전해드린 건데 네. 뭐 정민이 들어왔네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렇게. 예. 정민이 들어왔니? 찾아봐야 되겠다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정민 씨 친구분 얘기를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민 씨 친구분의 휴대전화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아직도 못 찾은 거죠. 신발도 찾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입었던 친구의 티셔츠도 못 찾았습니까? 티셔츠도 버렸습니까? 그거는 저도 엊그제인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전까지 솔직히 경찰에서 뭘 제출하고 가져가는지 몰랐는데 우리 정민이 양말에 흙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그 집에도 양말이 있을 거 아니냐 좀 물어보다 보니 티셔츠가 빠진 거예요. 네. 이거는 왜 경찰에 안 냈다고 하니 알아보니까 티셔츠도 신발이랑 같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정상적인 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술 먹고 들어와서 신발이랑 양말을 그 다음날 바로 버리는 사람이 있나 신발하고 티셔츠를. 그러고 말씀드린 대로 와서도 연락도 안 하고 본인들끼리 강비탈만 찾으러 다니고 그런 의혹들이 많은데. 예. 경찰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고. 양말염님께서도 그래 부모들의 마음은 의혹이라도 해결해 달라는 거다. 어떻게 보냈는지 의혹만이라도 해결해 달라는 건데 한강이든 세월호든 경찰이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던데요. 네. 일단 지금 너무너무 서초 경찰서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중간중간에 만나보면 알거든요. 네. 집에도 못 가시고 본인들도 나도 애들이 셋이는데 내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애들도 못 보면서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 그리고 사실 이미 초기에 놓친 증거들이 갑자기 나올 수도 없고 CCTV도 없는 걸 억지로 찾으러 다니시는 것도 알고. 네. 그런데 제가 말한 의혹을 해결하려면 결국 그거는 A와 A씨 가족이 답을 할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만 응대하고 있으니 그런 신문의 기술이나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건 정말 수사의 영역이니까 그런 걸 전문가인 경찰에서 잘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진실이 나오길 바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유죄 무죄를 판단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과거에 정민 씨가 물놀이 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걸 보고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도 합니다. 물놀이를 보셨습니다. 네, 물놀이를 안 한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까운데. 그런데요, 사실 확인도 없이 막 이상한 기사가 마구 쏟아지고 막 문제 제기하고 막 점쟁이도 나오고 막 추측과 음모가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데 그때 아버님도 좀 걱정을 했는데요. 이런 기사를 접하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거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그때마다 누가 밝혀주면 되는데 네. 그 대부분의 키를 잡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A나 A 가족이나 경찰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일인이 나대목에 나왔네 아니네 뭐 동생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은 가족 A나 A 가족 아니면 경찰밖에 모르지. 제가 그 집의 가족 관계는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마다 하나씩 알려주면 자연히 없어져 버릴 거를 지금 동생이 있네 없네 말 나오는데 뭐 제가 동생이 있나 없나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런 거 하나씩만 밝혀줘도 그런 건 바로바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의혹들은 사실 가장 밝힐 수 있는 건 전 A와 A 가족 그리고 경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 밝혀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쌓여서 이번에 몇 개를 정리해 주셨지만 그런 건 빨리빨리 대처하면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님 그 친구 A씨 집과 이렇게 평소에 왕래가 좀 있으시고 친분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전혀 없고요. 네. 이번 일이 발생한 뒤에 처음 본 거고. 예. 예, 아내는 이제 같은 학부모끼리 좀 만났던 것 같고요. 동네도 비슷하니까. 네. 그러고 친구는 뭐 정말 그쪽에서 가장 제가 입장문에서 화가 났던 부분인데 앞부분에서는 아주 친한 친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해외여행도 가고. 예. 그런데 그런 친한 친구가 실종됐는데 그 친한 친구라는 A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고만 하지 친구를 찾으려고 한 행동은 하나도 없고 일반적인 친구들은 전단지 붙이고 한강변 돌아다닐 동안 그 친구는 한 개도 얼굴도 보인 적이 없고 심지어 한강에 나와서 여기가 우리가 놀던 곳이 우리에게 얘기해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가족도요? 예, 가족은 한 번 나왔었죠. 네. 근데 가족도 거기 나와본 건 아니죠. 원래는 같이 본인이 나와야 되는데 예. 본인이 안 나왔었고 그리고 그 가장 친하다는 친구가 주검으로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미안하다고 사전 적도 없고 그런데 친한 친구라니까 굉장히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느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 아들 키우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아버님의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가족들의 건강도.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이렇게 안타까움의 메시지를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도 경찰에서 3시인가 브리핑 한다는 말을 한 11시, 12시쯤에 기자분들한테 전해드리고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거든요. 예.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실족사로 발표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원인을 모르겠다고 발표하는 거 아닐까. 이 불안감이 정말 저희 부부는 조만간 심장병으로 죽을 것 같은 게 그냥 경찰 브리핑 한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정말 3시까지 불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 절대로 안 돌아오고요. 그 A가 어떤 죄가 있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경찰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무튼 건강 좀 각별히 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였습니다. 손정민 씨 사건을 두고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억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손정민 씨 입장과 그리고 친구 A씨 입장으로 나뉘었고요. 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고인의 넋이 위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언제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은 가슴으로 참 와닿는 말이죠. 아이를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버님의 의혹 제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형사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그냥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건에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예. 그 증거가 과연 아버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혹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또 그 증거가 과연 이 사건이 이 사망이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좀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망 이후 한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번 사건 좀 경과 좀 조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정민군이 사망했는 날짜는 24일 날 이제 오후 11시에서 이제 친구 A와 술을 마시고 이제 잠을 들었다가 다음 날 이제 실종을 했고, 예. 그로부터 5일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이제 와닿았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이 첫 번째 나왔을 때 그 사인은 익사라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이제 우리 고 손정민 군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CCTV 확인들을 다 하다가 정민 군과 이건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이 이제 한강변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7명의 증인이 나오게 되고, 그 증인 이후에 이제 그 A씨 그때 걸어 들어간다는 그 목격자들이 증언하기에는 그분이 손정민 씨다 이렇게 그거는 얘기 안 했죠. 그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A씨 측 변호인의 이제 그 답변서와 그 이야기와 그다음에 우리 손정민 군 어머님의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이제 경찰 브리핑이 중간 발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방금 전 3시에.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첫 번째는 부검 결과 보고서인데요. 네. 저는 이제 부검 결과 보고서에서 정민군의 손톱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사실 그 방송에서 한 번도 말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손톱이요? 왜냐하면 싸우면 네.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렇죠. 손톱에 남의 DNA가 그렇죠. 있거나 그게 예, 가장 그래서 중요한 저는 요소인데요. 그걸 사실 없는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하면 이 또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나와 있는데 오른쪽 손톱에서는 정민군 DNA밖에 없었고 왼쪽에서는 그 누구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머리에 좌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머리에 상처 이게 있었어요. 사실 심장이 뛰는 과정에서 이제 상처가 나면 피가 묻어 있는데, 분명히 우리 국가수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피와 출혈이 동반되어 생전에 발생한 손상이다. 생전에. 예, 그런데 이게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전에 어떻게 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사건의 시기가 맞지 않는 게 정확하게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경찰이 오늘 그 A씨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어요. 이제 예. 포렌식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은 오전 7시 2분에 꺼져 있었다. 라고 네. 지금 찾지는 못했지만 7시 네. 2분에 꺼져 있었는데, 변호인 측 설명에 보면 오전 4시 27분에 그 A씨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예. 그런데 그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는 음성이 나왔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7시 20분에 꺼져 있는 그 휴대폰, 꺼져있는 휴대폰이 4시 27분에는 왜 꺼져 있었느냐, 누가 그걸 만지고 켰느냐 껐느냐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뭐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 요 한 부분이 정확하게 틀리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오늘 경찰이 사진을 하나 제공했어요. 예. 우리 브리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5일 날 3시 38분에 A가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내용이 예. 나오는데, 그냥 우리 PD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고 굉장히 술을 많이 먹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하겠어요? 그 돗자리에서 움직여서 전화를 하겠어요? 돗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하겠어요? 술 많이 먹고 그럼 거기서 했겠죠. 네, 그 자리에서 그냥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는 모습으로 분명히 사진에는 나와요. 아, 그래요? 혼자 예. 가서 저쪽 가서? 예, 한 2, 3m 떨어졌는지 4, 5m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굳이 그걸 왜 떨어져서 전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전혀 어머니하고 뭐 따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유튜브를 그냥 1인 방송을 하시는 분이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 단정해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약물이었거든. 주사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로 약물은, 그 독성물은 나오지 않았다. 약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A가 그 우리 정민군을
그러니까 강으로 데리고 가서 빠뜨렸다라고 하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뒷자리는 젖어 있었지 않았다라고 네. 하니까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걸 자꾸 1인 방송에서 크게 말하는 거는 조금만 좀 이렇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근거 없이 막 쏟아내는 거는 좀 걸러듣는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근데요. 네네. 사고 현장에서 현장이 그렇게 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실족했을 때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목숨을 잃을 만큼 깊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이게 들어가는 길이 한쪽에는 그냥 풀숲이고 왼쪽에는 돌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풀숲으로 들어가서 강으로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그 돌무덤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돌무덤 쪽으로 들어갔다면 저는 분명히 몸에 상처가 있어야 된다. 넘어지면. 네. 그런데 분명히 국가수에서는 상처가 없다라고 네. 확인했고 그러면 돌무덤이 아닌 쪽으로 만약에 이게 실족사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글로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는 물 깊이가 한 10m 정도를 들어가야 1.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1.3m. 예, 그러니까 10m를 가야 10m 툭툭툭툭 가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바로 들어가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건 아버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족해서 바로 거기에서 숨질 가능성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게 급격하게 물 깊이가 깊어서 갑자기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 한강물을 2번, 3번 갑자기 마실 그런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가능성은? 지금 이제 국가수가 또 하나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게 그전까지는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웠는데 오늘 발표했으니까요. 발표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부검에서 나와 있는 그 수치가 기본적으로 0.154였는데 예.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사망하면 시체 내에서 이제 그런 성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1에서 0.4, 0.1에서 0.10에서 0.14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소주 한 병 반, 한 병 먹으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에서 정말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 내가 물에 들어가는 것도 모를 만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죠.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정도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족은 어려운 것이고 그냥 들어가는 과정이 1.01 정도면 0.10 정도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만취 상태에서 실족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손정민 씨 가족들 아버님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좀 많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들이 또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경찰은 진짜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찾아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여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과연 이게 패싱아웃인가 아니면 블랙아웃인가 즉 행동을 완전히 못하는 상태였냐 아니면 단순 블랙아웃이냐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아버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 슬리퍼를 신고 2단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 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자세히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미제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아무튼 끝까지 좀 살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비책 청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했습니다. 개파 정치 거부했습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보국 안민석,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내게 할 길 간다 조경태 씨형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네, 신상 발언할 시간 조경태 씨형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갑자기 네. 이 개파 논쟁이 있음으로써 또다시 흥행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개파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아름다운 경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후보자들이 좀 더 옴매무시를 저는 단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품격의 조경태였습니다. 자, 보국 안민석 의원님. 네, 조경태 의원님에 이어서 개파. 네, 개파. 발음을 잘. 이 한국 정치를 좀먹는 이 개파 정치. 네. 조경태 의원이나 저는 개파 그런 10줄 때부터 네. 이 특정 개파 줄서기 정치를 이제 거부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개파 정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의원들 중에서 나 개파 정치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개파의 핵심적인 활동하는 분들도 나 개파 정치 아니야. 네. 어떤 분 내가 좋아해서 자주 만나는 것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되면은 오다 쫙 패거리가 받고, 되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원하는 후보 몰아주고, 네. 뭐 가치도 철학도 정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뭐 용돈도 주고, 그러한 개파 정치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신선한 바람이 좀 부는 듯 하더니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예, 그 정말 해묵은 개파, 친이로 갈리고 친박으로 갈리고 유승맨계로 갈리고 이러한 꼴사나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컷오프 결과가 그렇죠. 국민의힘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예비 경선 결과 발표하기로 이게 했는데 초유의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랬는지를 짐작이 조금 가는데 아마 여론조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20대를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걸 채우느라고 시간을 더 아마 연장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데 아까 조경태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왜 연장되는지도 이제 모르는, 그러면은 부족한 샘플은 다른 연령대에서 채워서 그냥 4시에 마감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그게 룰에 맞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꼼수 같은, 아마 조경태 의원님 아까 대기실에서 네. 조경태의 진입을 막기 위한 특정 세력의 지금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조경태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죠. 여기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조경태 의원님, 그 경선을 오늘 발표하자 이렇게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왜 발표가 안 된 거죠? 글쎄요, 지금 방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경우들은 그 여야 정당사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당에서 해명을 충분히 좀 해야 되고요. 또한 공정하게 그 결과를 좀 발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개파 정치가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아마 잠수했다가 네. 쭉 깊숙하게 아마 숨어 있다가 이게 아마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다시 표면 위로 솟아오르지 않았나. 조경태 의원을 너무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안민석 의원님.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투표 시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특정인을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개파 정치 이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나온 후보 중에서 개파 정치를 하지 않은 분, 줄서기 정치를 하지 않은 분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종태님께서 굳이 뭐 조경태 의원을 지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손종태님께서 정치는 원래 계파 정치 아닌가요? 당원 정치 아니에요?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물어봅니다. 글쎄요. 계파 정치라는 것이 우리나라 계파 정치는 다른 나라 계파 정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계파 정치는 이게 패권화돼 버리거든요. 예. 그럼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계파 정치는 결국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분열의 정치로 이어지고 이 분열의 정치가 결국은 이제 폭망하는 그런 식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폐단이 좀 많이 있죠. 공천권, 자리 계파 정치 이전에요. 예. 정치라는 게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맞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세력이 어떤 돈이나 서열이나 그런 이제 패거리 문화를 형성하는 네. 그러한 세력 정치인가. 네. 아니면 둘째는 정책과 이념으로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이제 세력 정치인가인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고 오히려 이제 건전하죠. 왜냐하면 네.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치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패거리 정치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 위에 보수가 있고 뭐 이명박 박근혜가 있고 그 밑에 마치 뭐 졸처럼 그렇게 쫙 함께 가는 그런 패거리 정치 그런 패단이 있는 것이죠. 정비록은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여야의 협치 살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성준이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고작 10살이었던 성준이는 학교에서 무서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자의 실수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가면서 성준이의 몸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준이. 2살 터울의 성준이 형은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다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두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지쳐가는 성준이 가족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비가 언제 내렸나 싶게 하늘이 맑게 갠 곳도 있습니다. 오늘 밤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가 더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북부는 내일 출근 시간대에 강원 영서와 충청도, 전북 서부 지역은 오전에,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60mm로 비의 양도 다소 많겠습니다. 또 내일 곳곳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인데요. 특히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도,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최대 2cm 안팎의 다소 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엇비슷해서 내일도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낮에도 비교적 선선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 습도는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비록은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온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진주 씨. 하반기부터 일반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교사 등이 먼저 접종을 받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24일에서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것으로 40%대를 기록한 것은 4월 첫째 주 이후 7주 만입니다. 이번 전국 지표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송정혜 대전경찰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팀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온라인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7925님께서 어제 주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꿀벌 2마리가 협업해가지고 음료수 병뚜껑 여는 동영상 봤는데요. 와, 봤는데 여야도 잘 협업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2님께서 국힘당 걱정 마시고요. 민주당이나 잘하세요.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고 표 안 줍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으로 화난 민심 잡겠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안민석 의원님. 조금 전에 주 기자께서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 간절하지만 네. 애초부터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 이건 너무 과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과욕을 부렸던 것이고, 지금 송영길 지도부 체제하에서 송영길 대표께서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잡을 수도 없는 허상을 잡겠다고 하는 것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가르는, 그리고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절명의 과제였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즉시 조세 전문가인 김준표 의원님을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모셔서 지난 몇 주 동안 당내에서 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했고, 오늘 이제 1차 그 결과를 의총에서 보고를 하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크게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재산세 인하 기준을 좀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혜 대상자가 약 44만
채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평균 가구당 18만 원의 감면에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이제 양도세, 종부세 이것을 얼만큼 완화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달 6월 달에 최종 결론을 이제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 9억에서 12억을 높이자 예.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서 가장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위에부터 2% 정도까지를 한번 잘라보자. 네. 이제 그러한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섣불리 이야기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6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내지 않기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이제 재산세 인하는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70%까지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 70%에서 50% 내려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70%로까지 이제 완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는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확실한 정책이네요. 그래서 이제 대출 범위를 좀 더 이제 완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제 이것을 이제 폐지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참 뼈아픈 대목인데요. 그렇죠. 뼈아픈 실책이죠, 민주당이. 사실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들 장려하고 그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 종부세 면제해 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가 22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2만 명이에요. 네. 거의 한 3배 정도로 이제 더 증가를 했는데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줬다가 뺏는 게 참 약오르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도 마치 기존에 이제 정부 말을 믿고서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들이 그러한 이제 반발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됐고 나머지 양도세 종부세 관련된 정책은 6월 달에 최종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경태 의원님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셨어요? 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알맹이가 쏙 빠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공시지가가 각종 다른 보험료라든지 세금하고 연동해서 오르게 되거든요. 네. 2021년 기준 했을 때 공시지가가 지금 전국적으로 약 20% 정확하게는 19.08%가 지금 공시지가가 좀 인상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 정책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공시지가는 안 오르게요? 공시지가는 어떤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 그럼 부자들만 너무 좀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이 다 그러면 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이게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이게 부담이 좀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폭 완화시키는 세금을 좀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 부분도 부자들만 또 다 그런 게 이게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매물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 가격은 또 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려면은 저는 이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가격도 좀 안정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것은 물론 노력은 많이 했지만 공시지가 부분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이 조금 더 파격적으로 국민들께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좀 아쉽다. 그게 빠진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또 파행됐어요. 오랜만에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지켜보다가 또 파행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저도 여러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또 여야의 의원님들의 어떤 얘기들을 서로 바뀌었을 때 민주당이 야당이 시절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여당인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마다 좀 서로의 입장들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이 국회의 정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그 담대하게 다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그 여러 정인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24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이 정인으로 요청했지만은 그냥 참고인 1명만 채택이 됐거든요. 네. 이것은 저는 입법부로서의 어떤 구실, 입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그 정인들을 많이 신청해가지고 그 정인들의 얘기를 청문함으로써 그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정인 없는 그 청문회는 속빈 강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이미지를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무능한 정당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각인시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무능하기는 국민의힘도 개친도친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 4.7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어요. 네. 저희들이 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내로남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반사익을 얻은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김호수 청문회를 지금 파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하수짓이에요. 청문회는 청문회 포함해서 국회판이라는 거는 야당판이 그거든요. 파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밤샘 국회를 열어가지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이 청문회를 진행을 하는 게 유능한 야당의 모습이었는데 그럴 만한 실력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내 탓 너 탓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선적으로 이거는 이제 오히려 여당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그러나 이제 계속 오랫동안 밤샘 청문회를 해서 그러네요. 저희가 야당이었으면은 그런 실력을 한번 발휘를 했을 텐데 네. 예, 파행하는 거 이거는 하수입니다. 파행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로 갈게요. 개파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이준석 최고의 돌풍이 전 최고의 돌풍이 조금 거센가 봅니다. 근데 그 뒤에 유승민계가 뒤에 좀 자리하고 있습니까? 친이계는 또 주호영 의원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글쎄 언론에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개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이번 당대표 선거만큼은 개파 논쟁은 즉각 중단하고 네. 좀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 안 하시는데 조경태 의원님 뒤에는 홍준표 의원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뒤에는 안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민석 의원. 왜 웃어요? 진지하게 이렇게. 예. 이준석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제 현상인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것이 안민석 의원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네. 민주당에서도 새바람 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 여당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여당의 세대 교체 바람도 좋습니다. 여당의 혁신 개혁까지 이어져서 한국 정치의 변화의 바람이 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는데.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이기 위해 가지고는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과연 정치인 이준석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온 성과물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허상적인 측면이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준석의 돌풍이 불면서 조경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조경태가 보이지가 않아요. 조경태 같은 저 가치 있는 정치인이 이 허상의 바람 속에서 묻혀버린 게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빨리 분발하셔서 이 방송 끝나고 남은 몇 시간 동안 마지막 피치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을 비축하고 뒤에서 달리고 있다가 결승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라스트 스퍼트를 지금 꿈꾸는 거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님?
예, 지금 후보 검증을 할 수 있는 합동 연설회가 4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토론회가 5번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누가 과연 당 대표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는 아마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후보들은 이게 말싸움이요, 있지 않습니까? 독하고 세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은 계속해서 점잖게 얘기하니까 그게 좀 귀에 안 들리는 측면이. 조경태 의원님, 오늘 이제 10시에 그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5명 안에 조경태라는 이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될 텐데요. 만약에 컷오프 되시면은 벌칙으로 이 프로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다음 한 주 방송을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안민석 의원님이 마지막 PD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그러면 그럼 같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자, 조경태 의원님한테 컷 통과가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따라잡겠다. 그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합동 연설회하고 또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저는 그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싶고요. 좀 독하게. 제 성격이 그 혈액형 A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하지를 못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또 진정성 하나는 또 제가 또 우리 안민석 의원님처럼 또박또박 그냥 그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독하다는 것이 결국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죽 마판에 몰렸으면 어머님 이야기도 나오고 혈액형까지 나오고 참 그러는데요. 아무튼 컷오프 통과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마음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어머니나 혈액형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분발해서 아니 자꾸 싸우라고 하니까 제가 잘 싸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꼭 좋은 성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네, 그래야겠습니다. 서보검님께서 이준석이란 테마주 때문에 조경태라는 가치주가 못 가. 상한가 기대하겠습니다. 조경태스 형주. 자, 지금까지 정비록의 보구감민석 그리고 조경태스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반짝반짝 KBS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어요? 가상화폐, 코인 얘기, 이런 얘기 안 나올 때가 살 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곡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곡소리 고수들은. 나올 때는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됩니까? 곡소리도 안 나오고 아예 주변에서 그 단어가 나오지도 않을 때가 바닥이라고 얘기해서 저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어디 가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얘기는. 그런데 중국이 가상화폐 분야에서 지금 가장 앞서 달리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권이라면서요? 중국과 코인, 이게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 될 문제라는 게 드디어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중국인들이 코인을 많이 사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한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시키는 방법만으로 우리나라에서 떼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김치 프리미엄. 그렇죠. 이른바 김프라고 하는데요. 아, 김프라고 합니까? 줄여서 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중국 거래소에서 1,000만 원짜리 1비트코인을 위안화로 산 다음에 거래소만 한국으로 올리면 우리 거래소에서는 1비트코인 시대가 한 20%가 시세가 높으니까 그걸 팔면 당장 거기서 10% 20% 먹네요. 그렇죠.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사설 환전소를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이른바 코인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환전이나 해외 송금을 하면 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등록된 기관에서 해서 돈의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설 환전소에서는 아예 자체적으로 중국의 계좌를 뚫고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직접 당사자에게 송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관세청이 이 대림동 같은 중국인 거주 지역에서 이런 송금이 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보를 받고 수사 들어갔더니 코인 환치기가 한꺼번에 600억 원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포착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니까요. 더 큰 규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왜 이제 제보받고 수사해봤더니 이제 수사 초기인데 600억 원대랍니다. 이게 와... 돈 많이 버네요. 이런 수법 모르는 게 좋은데요.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기꾼들은 돈을 벌려면 이런 방식으로까지 버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중국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서울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집값들을 조사해봤더니 그런 집의 주인이 중국인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중국인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중국에서 자금을 어떻게 들여왔을까 봤더니 중국 자산가들이 위안화로 현지에서 코인을 산 다음에 환치기를 통해서 국내 거래소로 들여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수법과 똑같이 한 다음에 사설 환전소를 통해서 그 돈을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돈으로 야, 서울에서 요 아파트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인들 중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은행을 튼 중국인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집도 그 사람 명의로 사주면서 결국에는 중국에서는 지금 그 자금 유출을 통제하면서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자산가들이 대규모 돈을 아주 쉽게 한국으로 빼돌려서 한국에서 부동산 사서 증시까지 하는 수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환치기인데요. 불법 환치기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관세청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최근에 이 코인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 855채를 불법으로 사들인 외국인 60여 명을 적발을 했는데 855채요? 하나 사례를 알려드리면 국내에서 무역회사 운영하는 30대 중국인이 영등포에 11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구매 자금 중에 좀 수상한 한 4억 5천만 원어치가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중국에 있는 아버지가 코인으로 증여를 하고 환치기를 통해서 증여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돈의 흐름 자체를 외국인들은 별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도 쉽게 사고 불법으로 증여도 받고 불법 환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코인으로 환치기해서 외국에 지금 집을 사는 우리나라 재력가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저기 조세 회피처 막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군도 여기 안 가고요. 이 암호화폐로 지금 환치기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쫓다가 지금 쫓고 있는데요. 이거 통제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없진 않죠. 일단은 들여다봐야 될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최근에 대출도 규제하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물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살 때는 이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슨합니다. 느슨해요. 돈도 잘 빌려주고요. 자국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아파트 살 때 그리고 실제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방법이 없죠. 외국인 가족들 구성원이 누군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같은 것들도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러모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집값을 사고 신고가 경신한 아파트들도 다 중국인 매수자가 많은데 해외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좀 해외 사례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법 환치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제주도나 송도 같은 데는 외국인 투자구역으로 열어놨고 외국에서 집을 사면은 오히려 장려하지 않습니까? LCT. 그렇죠. LCT는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LCT를 한 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주권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데 멀리 보고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 중국인들이 산 수만 채의 집들이 앞으로 어떻게 통제가 될지 참 모르겠는데. 네. 아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집 사는 거에까지는 반대하고 막을 이유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불법 그렇죠. 환치기를 통해서 그리고 범죄 자금인지 어떤 자금인지도 모르는 돈이 막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9993님께서 이거 실화인가요? 영화라고 말해주세요. 네, 실화입니다.
몇 해 전부터 아주 빈번하게 있는 실화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코로나, 그러니까 어떤 양 단면이 있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업종분들이 뭐 대부분이시고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사연 주시잖아요. 코로나로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요. 코로나 특수, 코로나 호황을 누린 업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특수 뭐 그런 업종이 있을 만해요. 뭐 택배 같은 데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업종이죠? 매출들을 살펴봤더니 일단 골프장. 골프장. 그리고 집에서 배달이나 뭐 밀키트 많이 드시죠. 식품 유통업체, 네.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업체, 외제차 수입업체, 그다음에 피부과, 안과, 치과 이런 업종들이라고 해요. 그래, 피부과, 안과, 치과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바깥 외출을 많이 안 하니까 이때 좀 미용이나 성형이나 교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가만히 있겠구나 저는 생각했는데 이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했죠. 아니,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대면하고 치료받고 싶어해요. 근데 이때 하는군요. 국세청이 실제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렇게 매출이 급증했네? 라는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세무 검증에 들어가 봤더니 네.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온갖 탈세 혐의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프장, 해외여행도 못하고 실내 운동이 어려워지니까 골프장 예약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골프장, 골프장 이용료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골프장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이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한 다음에 탈세하고 또 뭐 골프장 조경 관리를 한다 이런 명목으로 과도하게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가짜 영수증을 터서 또 탈세를 하는 것들이 적발이 됐고요. 돈 많이 버니까 탈세하는군요 또. 외제차 수입업체 같은 경우는 수입 단가를 아예 조작해서 원가를 부풀리거나 판매 대금을 아예 차명 계좌로 받아서 과감하게 매출을 조작하기도 했고요. 과감합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역시 그 교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국가의 비보험이나 뭐 매출 신고를 누락해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코인으로 바꿔서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그런 알뜰하게 챙기는 그런 치과 의사도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발을 해서 그냥 세금만 물릴 것이 아니라 좀 괘씸죄로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국회와 그 여의도 오가면서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아예 작년 매출이 0이 잡혔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네. 한쪽에서는 0이 잡히는 매출, 한쪽에서는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탈세하는 이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번에 엄정 처벌을 했고 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는 아예 이런 탈세 환수를 통해서 그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손실보상법에 이 그렇죠. 돈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도둑들, 투기꾼들, 탈세범들 잡아가지고 이거 국고에 환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야죠. 네. 제발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여러분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또 노고에는 감사하는데 더 좀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수술실 CCTV 요즘에 뉴스 영상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 수술을 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나올 때만 빨리 설치하라 그런데 이게 또 수술실 CCTV 법안 국회에선 잠자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19대 20대 때는 아예 대한의협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됐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어제 처음으로 의미 있게 관계자들이 모여서 입법 공청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환자협회 그리고 대한의협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역시 쟁점은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그리고 의료진이나 환자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환자협회는 CCTV는 반드시 내부에 설치해야 된다. 의료계가 지금 대리수술 문제 자정 노력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유령수술 사건 나오고 있는데. 자정한다고는 항상 하지요. 잘못 적발되면 자정한다고 하지. 그러면 적발을 되면 더 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의사협회 측은 대리수술 발생하는 비율은 1000건 중에 1건 수준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의료범죄 막자고 법제화까지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 항상 이렇게 반대해왔어요. 또 이제 새로 나온 얘기가 전국에 CCTV를 설치하면 몇만 대 CCTV인데 이런 업체들에서 해킹이 되고 노출되면 환자 개인의 인권 침해, 정보 유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의사의 인권은 뭐가 되냐? 그리고 피해자, 내가 환자라도 그거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공청회니까 이제 관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측 의견이 궁금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여러 상급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경기도조차 반대 의견을 냈다라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병원조차요?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지사 추진 의지에 따라서 지금 도내에 공공의료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조차 전국적으로 내부 CCTV 의무화는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보건복지부가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의견은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지만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해서 큰 부작용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CTV 설치 논의가 이제 사실은 입법에 어떤 불을 붙인 거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잖아요. 네. 그동안 CCTV 있어야 된다 얘기는 많았지만 이 지사가 직접 도내에 수술실 CCTV 설치하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전원에게 입법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입법 의지를 보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경기도를 좀 들여다봤더니 경기도도 좀 위태위태한 게 도 차원에서 도내에 있는 10개가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 설치를 해봤더니 반응은 좋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난해에는 민간 의료기관도 우리가 모집을 해서 CCTV 설치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랬더니요. 경기도 전체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은 2곳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났던데요. 결국 이걸 계속 추진하는 이 지사는 이거 봐라. 강제성 없이는 CCTV 설치하는 병원 없다라고 하면서 그 내부 설치 의무화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약간 미온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이 참 궁금한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완벽히 환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최근에 이제 김부겸 총리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수술실의 현장 자체를 CCTV로 보여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고요. 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우리가 추후에 당론으로 이 문제를 정할 때는 아무래도 앞서 의사협회에서 얘기했던 부작용들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수술실 CCTV 여론조사에 보면 70%, 80% 이상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들은 당연히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의료사고 났을 때 또 그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갖는 게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환자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가 한 번도 안 됐지만 21대 국회 들어서 이렇게 공청회까지 연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발자국이 나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자와 의사의 중점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게 이겁니다. 환자가 요구하고 의료진이 동의할 때 자율적으로 설치하자. 과연 이게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 일단 환자협회에서는 이 같은 안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 국민의 입장에서 CCTV가 설치될지 다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의사의 편에 설지 한번 지켜볼까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전해주세요. 또 알려주십시오.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KBS 김비치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본격적인 퇴근 정체가 길어지면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와 다시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김포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양주요금소에서 노고산 1터널 사이와 또 토평에서 상일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10km로 길어졌고 더 가서는 하남 분기점에서 상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남동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청담대교부터 올림픽대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탑박박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월간 책의 맛.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네. 달이. 5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갑수 평론가님. 답변을 난감해하는 걸 알면서 한 번도 빼놓고 그 질문을 하더라고. 난감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편안하시면 잘 안 물어봅니다. 네. 네. 자, 5월에 최근 한 달 만에 뵐 동안 어떤 책 잘 봤다, 어떤 영화 잘 봤다, 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화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뜻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자면 그 이엠 포스터의 소설들을 영화로 한 작품들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일테면은 하워즈 엔드, 집을 둘러싼 얘기, 네. 그리고 인도로 가는 길, 그리고 모리스라는 영화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즈헤드 리비지트라는 그 이블린 워라는 영국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도 잘 봤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은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어딜 못 가니까 넷플릭스로 영화야 많이 보죠. 네. 그리고 좋은 작품 많이 있는데 네. 정작 몰두하는 게 지금 책 코너에서 책이 아니어갖고 좀 그런데 저는 뭐 다 아시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BTS 좋아하시죠? 네, 아니 뭐 그거야 이제 최근의 경향인데 네. 흔히 말할 때 이제 모차르트 듣기 시작해서 이제 죽을 때 모차르트 다시 좋아한다는데 왜 이렇게 모차르트 실내악곡들을 요즘도 아니고 꽤 오래됐는데 밤이고 낮이고 근데 1930, 40년대 연주들이 참 좋거든요. 바릴리에 스팅 쿼텟 이런 것들 좋은데 그게 좀 요즘은 클래식 음악이 특이한 사람들 듣는 것처럼 됐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참 안 듣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예. 근데 자기 시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방법이 쉬워요. 이렇게 거창한 시스템 없어도 유튜브 하나만 갖고 맞아요. 이어폰 끼고 좀 고전 시대 30년대, 40년대 혹은 50년대 흑백 영상에 남아있는 그 당시에 그 연주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 있는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다 싶어요. 네. 그 유튜브에 보면은 훌륭한 연주자들이 직접 지휘하는 음악들을 지휘도 하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죠. 네. 남아있죠. 5405님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공무원의 생리학 쉽고 재밌게 또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책은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임지수 씨의 작품 다시 만날 때까지. 자, 선생님.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권 맛있는 책이 아니고 좀 슬픈 책입니다. 네. 임지수 씨가 쓴 다시 만날 때까지인데요. 루게릭 그 병을 앓은 딸을 25에 보낸 엄마의 그 체험들, 경험들, 아픔들, 상처들을 담담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담담하다고는 하지만 진짜 문장을 읽어 넘어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네, 혹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되죠? 얼마나 되죠? 어떤 사회에 보통 3%는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알기에 우리 사회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00만 장애인 소리를 꽤 오래전에도 했거든요. 그렇죠. 4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옛날 르포스 근데 그게 가족을 포함한 건지 장애인 숫자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또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400만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4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 임지수 씨는 이전에도 내 인생의 무지갯빛 스승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 네, 그 책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보다 훨씬 더 힘겹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본다는 게. 네. 그 한국 사회가 좋은 점도 많은데 장애자를 바라보는 또는 장애를 바라보는 눈은 참 뭐랄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예. 이 책에도 그렇지만 따돌림들, 냉소들, 소외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고통이 제일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장애자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도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 등록 장애인은 263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5.1%라고 합니다. 등록 장애인이 263만이니까 400만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무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네요. 네. 만 명당 559명이니까 1000명에 59, 100명당 5.9명 정도, 5.5명. 네, 아주 많은 편이죠. 네. 네. 청량리 정신과병원이라고 예전에 지금 아마 국립 거기 담당 의사를 옛날에 이제 취재차 만났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 좀 특이한 행동하는데 심한 중증 환자만 있는 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비정상으로 보이죠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다 조금씩 다 이상해요. 그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장애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기준에 따라서. 네. 제 친구들 거의 제가 보기에는요. 정상이 없어요. 어딘가가 다 좀 이상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뭐 저도 어릴 때 다쳐서 평생 안과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오래 다니면 별 기구한 사연 다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정선태 교수가 서문에도 나옵니다. 이 저자하고 좀 관계가 있고 하는데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짧게 두 가지만 좀 의견을 말할게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가를 때 아주 좋은 나라는 길에 장애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뭐 여러 형태로 아픈 사람이 막 보여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디나 장애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건 뭐냐면 어디 가둬놓고 숨겨놓은 거거든요. 아니면 불편해서 못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도 그러니까 잘 못 걷는 분이 휠체어 타고 직장 근무를 하고 많이 보이는 게 그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 한국은 과거하고 비교하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장애복지나 이 대처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심상하게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안 보고 기구하게 안 보고 눈물겹게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다 불편한데 저 사람은 못 보는구나 못 걷는구나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들 한국 와서 힘들다는 게 뭐냐면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장애 당사자들도 자꾸 불쌍해하고 뭐 말 건네서 뭐 하여튼 별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심상하게 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당사자와 특히 엄마, 부모 사이에 가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일들을 겪어 나가는 게 또 장애의 삶이에요. 그건 남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 임지수 선생이 쓴 다시 만날 때까지 같은 책들을 읽다 보면 첫째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도 있구나. 딸 얘기인데 딸이 사주마비 그러니까 이상한 그 기형을 갖고 태어나서 게다가 20대 넘어서는 루게릭 걸려서 3년 병원 오다가 세상 떠난 얘기인데 그 전 과정에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겪어내야 했던 일이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이 담기는지를 이분이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제 얘기를 다시 요약을 하면 장애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지 말고 그냥 누구는 그렇게 심상하게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다 있다는 것 가끔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접해서 읽다 보면 정말 인생이 뭔지 살아있는 게 뭔지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말 알라리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저는 그 장애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후천적 장애가 선천 장애보다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장애라고 그러는 거. 네. 중도장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가 있죠. 길거리 차 건너다가도 일이 얼마나 생기는데. 그렇죠.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측면에서 이 지원이나 장애 복지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선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하신 게 요지 핵심인 것 같은데 시선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 고통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겠죠. 8996님께서 장애 이해 강사입니다. 이해 강사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제발 장애우라고 부르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정말 듣기 싫어. 장애인이 법적 용어입니다. 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은 20%에서 30%가 넘어요. 5%는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5% 전후 장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 기준이 좀 엄격하거든요.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요. 어떤 또 신문에서는 장애우로 불러달라는 이런 그게 누군가가 선의로 쓰기 시작한 말인데 네. 우라는 게 벗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라는 정상인의 친구란 뜻이 돼. 예. 그러니까 장애인은 정상인의 친구. 왜 그들 중에 우리 중에 하나지 어째서 친구고 벗이고 그 구분은 차별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아하님께서 시각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학교를 지어달라고 네, 이렇게 빌었던 거. 그거. 정말 장애인들한테 가한 참혹한 폭력이었어요. 네, 가슴이 남습니다. 집값 내린다고 네. 학교 못 짓게 해갖고. 책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잠깐 볼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장애인도 고통스럽겠지만은 옆에 지켜보는 가족들 그래. 정말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투병과 간병은 샴쌍둥이다. 네. 그러니까 투병하는 그 장애인과 그 지켜보는 간병해야 할 사람의 그 고통은 거의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간병하는 사람들의 네. 고통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보호자의 간병 피로도 더불어 깊어지는 불가분의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재윤이와 나의 이 같은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병. 쇠약과 피로가 쌓여만 가는 간병 때문에 느슨해지고 버거질과 두려웠다. 우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간병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잘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 가족들이 그걸 다 감당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이 무너지는 일로 번지기도 이어집니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기절 읽을까요? 네, 그럼 아까 이렇게 접어둔 데인데 다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고난에 어떤 두려움도 보태지 않기로 했다. 억울한 과거나 두려운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음에 집중할 것이다. 병명에 쫄지 않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하루하루 재윤이의 병과 더불어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치료가 불가능한 재윤이의 매일매일이 악화일로라면 가장 건강한 바로 오늘에 집중하고 울고 짜도 달라질 게 없다면 차라리 웃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재윤이 세상 떠난 아이 이름이 재윤인데 얘랑 엄마랑 뉴스를 보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 뉴스가 나와요. 요즘은 많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재윤이가 늘 하던 말이 있대요. 저 몸 나 좀 주고 가지. 재윤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의사 표현도 못할 루게릭 말기 환자란 말이에요. 건강한 몸인데 이런저런 불행감으로 어디서 뛰어내리고 약 먹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재윤이가 했던 말은 그거예요. 저 몸 나한테 주고 가지. 네. 그리고 가족들 이 책을 보면 사진들도 있고 그런데 아빠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옆에 지켜보는 그 아빠와 동생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가족의 울타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느라 노심초사 슬픔을 좀처럼 내보이려 하지 않는 남편은 남은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과 아픔과 그리움을 대신하고 있는지 모른다. 기성세대의 성장 과정이 되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 역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걸 어색해한다. 이따금 벽에 걸린 재윤이 초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거나 잠자코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그리움을 사귀는 것처럼 보였다. 분명한 건 그 역시 가족들을 지키며 괜찮은 척 살아내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네, 이렇게 또 표현을 잘 못하는 아빠도 옆에 있고 또 언니가 불치병이라는 걸 알고 이 고통스러운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호소하는 또 동생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정말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라고들 하는데 5월을 네.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런 우리 세상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또 불편한 사람들을 모시게 되고 거기에서 있는 집안에 그걸 또 견뎌내야 되는 가족들의 그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일 많은 게 치매 노인들이에요. 네, 맞아요. 제 나이가 지금 60이 한참 넘었는데 제 친구의 부모들이 대부분 살아 계세요. 80대, 90대.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 이제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치매가 오거나 이상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온 국민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차가 냈던 건 그건 누군가 참모가 되게 좋은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게 온 국민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고 때문이든 아니면은 노화 때문이든 우리는 어쩌면 잠재적 장애인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을 잠재적인 장애인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박주연님께서 저희에도 학습 발육 장애로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신청을 했지만 너무 등록하기 힘들어요. 2번 반려받았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주고 이상한 편견 없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5%라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보다 적구나 좋구나 그게 아니라 아니죠. 네. 아니죠. 등록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장애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생긴 건데 아까 덴마크였나요? 네덜란드가 20% 30%라고 했으니 네덜란드 사람이 특별히 더 뭐 다치고 신체가 온전치 못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신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받았는데 저도 이 임지수 씨가 쓴 책을 보다 보면 와,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 먼 거예요. 그러면 가짜 장애 등록이라든지 이중 등록이 문제가 많으니까 행정기관들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해서 이분도 딸이 조금 낮은 등급의 장애인이었다가 루게릭이 되면서 등급 조정을 하는데 엄청 몇 달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등급이 바뀌기 전까지 가족들이 생 고생한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리고 그 환멸이나 모멸감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기관 하는 사람들 나는 무조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조건 책임 안 지려고 다 늦추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전산화돼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조혜성님께서 우리나라 사회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한테 그 짐을 지웁니다. 복지와 제도가 좀 앞장서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이 정부와 사회가 좀 나설 때가 됐어요. 네. 5655님 장애인의 돌봄의 고통을 겪는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 또한 혹독한 고통이죠. 네. 똑같죠. 사는 게 참 어렵구나 힘들고 뭐 책을 읽다가 사는 것이란 인생이란 계속 이렇게 되물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가 쓴 책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마추어 엄마가 오랜 세월 동안 딸아이를 보내기까지 25년 세월 동안 그 보내는 과정을 찬찬히 기록한 이 글을 읽는 게 이 또 장애인을 이해하는 또 우리 사회가 보다 좀 나은 사회로 가는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진심이 계속 묻어나서요. 보면 볼수록 같이 울게 되고 같이 느끼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김경숙님께서 저도 치매 어머님과 하루 종일 살아요. 겉보기에는 정상인데요. 마음의 장애가 정말 많아요. 힘들어요.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아프다는 분들도 많고요. 아픈 가족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근데 지금 방송에서 제가 물어보네. 사석에서 물어봐도 되는 건데 이 오늘 소개하는 책 다시 만날 때까지 임지수 지음 이분이 서문에 정선태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썼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럽니까? 네, 저희 동네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네. 힘을 많이 주셨군요. 글쎄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그리고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글레라 뷰티풀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